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 시험 소개를 진행할 정호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과목 반려동물관리사 필기시험 중 펫시터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펫시터 과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개, 고양이 생활환경 조성, 두 번째 개, 고양이 건강관리, 개, 고양이 식생활관리, 그루밍, 트리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펫시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주인을 대신해서 반드시 펫시터에게 맡겨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장을 가거나 또는 내가 어디 아파서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할 때 혼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 능력이 안 됩니다. 누가 반드시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펫시터에게 보통 맡깁니다. 자, 그런데 시험 과목에서는 이 펫시터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 내용인 동물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그 평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인이 직접 돌보거나 또는 주인을 대신해서 펫시터나 애견 유치원에서나 또는 애견 호텔에서 도그워커 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돌볼 때도 어떠한 이런 꼭 필요한 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이 바로 펫시터 과목입니다. 자, 개, 고양이 생활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환경 풍부화 얘기를 또 했었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캣타워도 필요하고 스크래쳐도 필요하고 집 안에서의 어떤 그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침대와 안방, 또 고양이가 자는 공간 분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 고양이 건강관리. 우리가 개나 고양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플 때는 우리가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어디 아픈 것 같아? 동물병원에 데려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어디 얘가 밥을 잘 안 먹어, 사료를 잘 안 먹어, 또는 신음소리를 내? 그러면 어디가 아픈가? 사료를 잘 안 먹을 때는 입안이 어디가 안 좋은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또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얘들을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건강을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발톱을 또 잘라줘야 되고 또 귀를 청소해 줘야 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 고양이 식생활 관리.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이 먹던 잔반을 먹이고 했지만 개나 고양이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사실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나 고양이에 맞는 적합한 전문 사료가 나오죠. 그리고 또 다양한 간식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그 사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잘못 먹여서 그 종류에 맞지 않는 사료를 잘못 먹여서 살이 찌거나 또는 마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 고양이의 어떤 식생활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루밍, 트리밍.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도 목욕을 시켜야 되고 또 털을 손질해 줘야 되고 손발톱을 깎아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귀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럴 때 얘네들은 사람처럼 사람이 미용실을 가고 이용실을 가서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 가만히 있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손톱 깎을 때, 발톱 깎을 때, 목욕을 시킬 때 걔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행위예요. 그 자체가. 처음 목욕할 때 낯선 샤워기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물소리라고 인지를 못하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사람은 너 왜 그래? 사람의 눈높이에서 왜 그래? 가만히 있으라니까 많은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개나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보호 본능,
공격적인 본능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걔네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루밍, 트리밍을 할 때도 얘네들의 그러한 본능을 친화적으로 어떤 기계나 그런 그 목욕 행위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하는 그런 그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루밍, 트리밍 지식들이 펫시터에서 평가 항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크게 4가지의 평가 항목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12문항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펫시터 과목의 어떤 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주로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반려견의 털 손질, 브러싱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려견을 털을 정리하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도 어떤 그 집에서 털을 간단하게 손질할 때도 일정한 장소에서 항상 하는 것이 친숙할 것인데 할 때마다 장소를 옮긴다든가 어떤 때는 베란다, 어떤 때는 욕실, 얘네들이 혼란스럽겠죠. 네. 친숙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2번, 브러싱은 꼬리부터 시작하여 머리와 가슴 주위에 순서로 해나간다. 브러싱이란 빗질을 얘기합니다. 빗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그 빗의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러싱은 꼬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만지면 조금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서 갑자기 겨드랑이에 손이 아는 체를 한다고 겨드랑이에 손이 들어온다 그러면 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손을 만진다든가 발을 만진다든가 꼬리를 만지는 것을 보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친숙하게 브러싱할 때는 가슴 부위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슴부터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빗질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가슴 주위에 순서를 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틀린 거고요. 3번, 브러싱을 할 때 테이블에 신문지나 비닐을 깔면 좋다. 예, 맞습니다. 브러싱을 할 때, 빗질을 할 때 물론 그 슬리커라고 해서 이렇게 죽은 털을 이렇게 솎아내는 그런 빗이 있는데 일반적인 빗질을 할 때도 바닥에다가 신문지나 그 비닐을 깔아두면 반려견 털이 날리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두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맞고요. 4번, 목, 가슴 앞부분의 브러싱은 머즐 부분을 잡고 조금 들고서 빗질한다. 자, 2번에서 브러싱을 할 때는 가슴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부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머즐이라는 것은 그 강아지의 입과 코 부분을 머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턱 아랫부분 머즐을 살짝 잡고서 그러면 빗이 안 보이겠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 빗으로서 가슴 부분을 부드럽게 빗질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시면 반려견이 사료를 잘 안 먹는 경우의 임시 대처 방안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반려견이 사료를 잘 안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한번 분리해서 보면 첫 번째는 어디가 아픈 경우에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2번째는 얘네들이 우리가 주변에 이제 많은 먹거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려견 전용, 반려묘 전용 먹거리가 나오는데 전용 간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쁜 짓을 했다고 또 착한 일을 했다고 또는 조금 심심해할 것 같아서 조금 배고플 것 같아서 우리는 항상 간식을 자주 줍니다. 습관적으로 주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입맛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까다롭게 되겠죠. 왜? 그 복합사료, 우리가 알갱이로 흔히 있는 그 복합사료보다는 육포가 더 맛있겠죠. 당연히 냄새도 구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워지게 되면 그 전용 사료를 잘 안 먹게 됩니다. 전용 사료라는 것은 반려견이 그 나이에 맞게 또는 전 연령 사료도 물론 있지만 보편적으로
연령별 사료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령별 어떤 신체에 맞게 영양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전용 사료입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은 반려묘도 마찬가지지만 전용 사료만 잘 먹이면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려견이 사료를 잘 안 먹는 경우에 임시 대처 방안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1번에 보면 사료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체크한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서 좀 변질되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반려견들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도 반려견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료 온도가 올라가면 맛이 좋아지고 반려견의 식욕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사료 온도가 올라가면, 자, 복합 사료는 이제 건식 사료라고 해서 알갱이처럼 과자처럼 이렇게 알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온도를 그 전자레인지에 데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반려견이 사료를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아파서 안 먹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집에서 잘 안 먹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아파서 잘 안 먹는 경우에도 일단 먹거리 사료는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료에 따뜻한 물에 이렇게 살짝 불려서 주는 경우면 좀 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물에 불리게 되면 사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향도 조금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좀 풍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사료 외에 고기나 생선 등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절대 금물은 아닙니다. 단 고기나 전용 사료를 잘 먹는 강아지들에게 생선을 이유 없이 고기나 생선을 자꾸 주는 부분은 불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간혹 아주 착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집에서 사회화 훈련을 시킬 때, 기초 훈련 시킬 때, 또 밖에 나갔을 때, 산책을 잘 따랐을 때 등등 어떤 잘했을 때 얘네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칭찬, 잘했어, 옳지의 어떤 칭찬과 함께 간식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말린 고기라든가 어떤 말린 생선 이런 부분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단 사람이 먹기 위해서 조리가 되거나 조미가 된 고기나 생선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은 사료 외에 고기나 생선 등을 주는 것, 사람이 먹는 조미가 된 고기나 생선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절대 주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것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면 건사료에 콜라겐이 풍부한 치킨 스프를 섞어서 부드럽게 해서 준다. 자, 2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료를 어떤 이유든 잘 안 먹을 때, 다른 간식을 많이 줘서 잘 안 먹는 부분이 아닌데 잘 안 먹을 때 어쨌든 사료 밥은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불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콜라겐이 풍부한 치킨 스프, 아주 그 조미가 되지 않은 치킨 스프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조미가 당이 그 무가당이죠. 무가당 요거트 같은 부분에다가 건사료를 좀 섞어서 주었을 때 얘들이 잘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를 보면 강아지가 건강한지 외견상 자가 체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어디 아픈지, 어디가 아픈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어린 강아지를 우리가 집에 입양을 하고자 할 때 가급적이면 건강한 강아지를 입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강아지가 건강한지 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때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안아보았을 때 묵직하고 골격이 튼튼해 보이면 건강한 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안아보게 되겠죠. 안아보면 무게가 있어요. 뼈가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골격, 손발이 크고 골격이 큼직큼직해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은 건강한 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털에 윤기가 있고 비듬이 없는 강아지는 건강한 편이다. 길을 가다 보면 길고양이들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참 보면
털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띄는 것은 털색입니다. 털색이 윤기가 없어요. 까칠하죠. 예. 사람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피부가 까칠한 것과 동일한 어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윤기가 있고 비듬이 없는 강아지, 각질이 없는 강아지는 건강한 편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코가 차갑고 젖어 있는 경우에는 감기류의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이다. 자, 틀립니다. 건강한 강아지들을 보면 이 가장 외견상으로 건강을 촉구하는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코입니다. 코에 보면 얘네들 머질의 코 까만 부분을 보게 되면 촉촉하게 항상 젖어 있습니다. 건강한 강아지들은 물론 얘네들이 코를 핥는 습관이 간혹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촉촉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젖어 있는 경우 감기류에 바이러스 걸린다. 이건 이제 반대죠. 애들이 감기가 걸려 있거나 이럴 때는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아주 코가 바짝 마르거나 또는 입술에 백태가 낀다는 표현을 하는데 하얗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코가 차갑고 젖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입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나지 않는지, 입안의 점막은 핑크빛인지 확인한다. 자, 맞습니다. 이 입안에서 생선 비린내가 같은 이런 악취가 나는 경우는 어디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안의 점막, 이 혓바닥이나 입안의 점막들이 아주 연한 연분홍빛인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한지 이런 외견상의 어떤 촉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정답입니다. 4번은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4번을 한번 보게 되면요. 펫시터가 고객 가정을 방문했거나 또는 주인과 상담할 때의 체크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첫 번째, 펫시터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방문 펫시터가 있고 위탁 펫시터가 있는데, 자, 방문 펫시터란 반려견을 주인을 대신해서 반려견과 반려묘를 일정 기간 동안 돌봐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펫시터인데, 이 반려견 주인의 집에 방문해서 하는 부분을 방문 펫시터라고 하겠죠. 그럼 위탁 펫시터는 펫시터의 집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와서 일정 기간 돌봐주는 펫시터입니다. 그런데 되게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방문 펫시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펫시팅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강아지가 항상 생활하던 공간에서 생활 환경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또 낯선 환경에서 또 두려움, 불안, 아무리 펫시터 분이 잘 해주시고 전문 스킬을 가지고 핸들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문 펫시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반려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방문 펫시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개와는 또 다른 영역 본성이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생활하던 애들이 만약에 그 집을 벗어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들오들 떠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문 펫시팅을 해야 되는데, 이 방문 펫시팅 할 때도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와는 또 다른 부분이 말 그대로 영역 본성이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오면 개와는 달리 숨습니다. 개들은 오히려 나와서 짖거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애들, 일반적인 가정견들이 대부분이 보면 짖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어쨌든 가까이 와서 짖거나 친한 척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반려묘들은 낯선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대개들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러면 펫시터가 대소변 치워주고 물 갈아주고 기본적인 펫시팅 업무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얘와 일정 시간 놀아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놀아주지를 못하죠.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펫시터가 고객 가정을 방문했거나
또는 주인과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문제인데 1번에 보면 대변과 소변의 색, 무게, 그리고 대변, 소변의 양 등은 정상적인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그날 하루에 대변, 소변의 양이 적절하게 했는지, 애가 대소변 양이 처음에 우리 주인에게 물어봤을 때 하루에 보통 배변을 몇 번 합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상담을 해서 기록을 해놓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차이가 좀 계속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 눈곱이나 충혈 등 신체적인 이상은 없는가? 당연히 얘들이 집안에서 어떤 일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어디에 부딪혀서 뭐 상처가 나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이물질을 뭐 잘못 삼켜서 뭐 그 신체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사료 구입 가격은 적정한지. 자, 이 부분은 우리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 같겠죠. 사료의 구입은 우리 주인분의 이제 뭐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물론 적절한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견주나 묘주분께서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할 때 어떤 사료, 얘한테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가 맞는 사료인지 아닌지를 어떤 상담을 드리고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사료 가격들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조언 드릴 수 있지만 뭐 그러한 사료 가격이 적당합니다라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겠죠. 왜? 어떤 그러한 복합 사료나 이런 사료들은 연령별로 해서 많은 제조회사에서 형성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패시타고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체의 품종과 어떤 성향, 또 품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품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개체의 어떤 성장 과정, 부모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얘의 또 성향이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또 견주에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묘주에게 또 나이가 많은 애인지 몇 살인지 거기에 맞게 또 케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난이도 역시 좀 쉬운 문제입니다. 개의 영구치 개수는, 물론 개의 영구치 개수는 공부를 안 하면 모르시겠죠. 영구치 개수는 정답은 42개예요. 자, 개는 태어나서 약 한 2주, 3주 정도 지나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유치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기 때 생기는 치아를 유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유치가 다 자라고 나면 유치의 개수는 총 28개입니다. 그리고 반려묘는 또 반려견과 형성 시기는 비슷합니다. 보통 한 달 전후로 해서 2주, 빠르면 2주부터 해서 한 달 전후로 해서 유치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서 4개월, 5개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유치가 서서히 빠지면서 영구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비슷합니다. 개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묘의 유치는 총 26개고 영구치는 30개입니다. 자, 이러한 영구치의 개수와 유치의 개수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실제로 유치가 이제 반려묘 개를 예를 들면 반려견 유치가 28개인데 애가 이제 한 2개월, 4개월 돼서 이제 영구치로 가리할 때 이빨가리라고 하죠. 가리하는데 이 유치가 다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다 안 빠지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구치가 이렇게 솟아나게 되면 유치와 영구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치는 거기에서 나중에 썩을 수도 있고 그 유치와 영구치 사이에 그 이물질이죠. 그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서 이것들이 어떤 부패하거나 이렇게 해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평소에 어릴 때는 정상교합이었는데 부정교합, 윗턱과 아래턱의 어떤 턱이 관절이 안 맞는 거죠. 이빨 관절이 안 맞아서 부정교합, 아래턱이 돌출되거나 이런 부정교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또 반려동물 관리에서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연구체 개수는 정답은 42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난이도 중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반려견에게 고양이 사료를 지속적으로 급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자, 반려견의 사료와 반려묘의 사료는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옛날에 사람들이 마당에서 집 지키는 목적으로 줄을 메워놓고 키울 때 사람이 먹던 잔반을 줬었죠. 거기에는 고춧가루도 있고 심지어는 양파도 들어있었고 반려견에게 치명적인 양파, 심지어는 뭐 초콜릿 같은 것도 먹다가 집어넣고 뭐 그런 거를 먹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파, 초콜릿,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인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떠나서 반려견과 반려묘에게는 그래서 전용 사료가 나오고 있는데, 반려견 전용 사료에는 주로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주 영양 성분으로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요. 반려묘는 육식성 성향이 아직도 많이 강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영양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묘 사료를 장기간 반려견에게 먹이다 보면 이러한 신부전, 대사성 질환이 아주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이라든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니까 비만, 그리고 심장을 압박하게 되는 어떤 이 살이 찌게 되고 신부전, 대사성 질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장을 압박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많은 또 심장병에 연계되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그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이런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려견 사료와 반려묘 사료는 엄밀히 구분해서 먹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시력자는 대체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과목에서 패시터 과목의 평가 영역과 패시터 과목 평가 영역에서 주요하게 출제되고 있는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